더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셨어도 이제 결혼들을 다 꿈꾸고 가정을 만드셔야 될 분이고, 혹시나 독신이 있으세요? 독신주의. 독신주의라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이거 꼭 굉장히 중요한 핵 포인트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가정의 본질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 교회입니다. 가정을 교회라고 말씀하셨듯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승되고 계승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전초 기짐을 하나님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의 건강한 가정은 100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승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전초 기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이들이 미리 배우고자 하오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그저 도구로 쓰임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의 건강한 가정의 주역들이 될 이 주인공들에게 하나님 영혼으로 새겨질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패밀리 미니스트리, 그래서 가정사역의 기초를 세우는 게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이 나는 어떻게 보이나요? 그랬어요. 자, 어떻게 보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뭘로 보이세요? 토끼, 또 오리. 자, 요 입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요 요걸 입으로 보면 요건 오리인데 요걸 귀로 보면 토끼죠. 같은 그림인데도 한 그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토끼로도 보고 어떤 사람은 오리로도 봐요. 기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질에 맞춰서 이걸 토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기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오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래 그림이 나는 어떻게 보이나요? 한번 침묵하시고 1분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좀 움직이는 것 같죠?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출렁거리고 움직이는 것 같다. 흔들어 보세요.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네. 조금 이렇게 조금 철렁철렁거리듯이 움직이는 것 같다. 네. 저는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공한 전공 분야는 가족치료. 저는 가족치료 전문가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스트레스 지수예요. 출렁거리지 않고 이게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움직이지 않게 보입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가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거는 그냥 평범한 거. 출렁출렁하게 보이는 것 같다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인생에서 우리가 3번의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예. 3번의 선택죠. 네. 지금이 뭐죠? 현재 결혼. 네. 중요한 선택은 결혼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남자분한테도 물어볼게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3번의 선택을 하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 고백. 신앙.
인생에서 3번의 선택을 하려면 나에게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 어떤 걸 하겠습니까? 뭘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진로. 또 저 뒤로 갑니다. 우리 왕신중용 자매. 아니, 왕주도요. 대학 전공하고요. 그리고 직업하고. 결혼, 전공, 직업. 아주 확실하죠. 우리 저쪽에 우리 형제님, 안경수 형제님. 예수님 믿은 거. 아, 예수를 믿는 거. 또 우리 여기 안경수 형제님. 직업. 네. 결혼.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규정이 틀려요.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직업에 대한 거를 저는 선택해 봤어요. 누구와 살 것인가. 결혼이죠. 배우자. 3번째, 죽음 이후에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사실은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저에게는 1번인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인생에서 우리가 3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3번의 중요한 만남, 나는 어떤 만남이라 생각하세요? 부모님과의 만남, 그 앞에 배우자의 만남, 또 네, 배우자, 또 신앙, 또 신앙, 그 다음에 네, 그 뒤에 네, 저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 아직 모르겠다. 예, 우리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승, 멘토. 예,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규격이 다 틀릴 거예요. 규정들이. 근데 저는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 2번째, 부모님과의 만남. 3번째, 배우자의 만남. 이렇게 저는 따져봤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뭔가 세퍼레이트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어떤 게 느껴지나요? 사회적인 누군가의 그 만남. 사회적인 지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숫자를 표현해주지만 생각에는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3번째는 사회적. 네. 자, 저는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부모님의 만남은 내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배우자의 만남은 내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는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무서운 속도로 깨지고 있고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5월 19일 날 혹시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출산에서 다출산을 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엄청나게 큰 보사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해수부 장관 등등 해갖고 엄청나게 큰 행사를 치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천막을 20몇 개를 치고 대한민국의 가정을 세우는 모든 단체들이 다 참여했어요. 국가에서 2조가 넘는 돈을 다출산을 하기 위해서 2조 하면 우리가 수치가 예상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거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민간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단체는 가정사역의 선두 주제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서부터 가정사역이 들어와서 뿌리를 서서히 내리다가 1990년대부터 클라이막스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데 인구는 하향 곡선으로 인구 절벽의 시대가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깃발을 잡고 일어나자는데 저희 목사님이 가정사역, 전국의 가정을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협회가 있는 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자 그래갖고 국가에서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불교도 집어넣어주고
천주교도 집어넣고 같이 하자 이랬어요.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원하면서 내가 불편하면 책임지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요 언약이에요.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프라미스는 언제든지 깨려고 하면 깨질 수 있는 게 프라미스예요. 커비넌트는 뭔지 아세요? 커비넌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생성된 게 커비넌트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내 자신이 소멸할 거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각을 떠서 통으로, 아브라함이 소를 통으로 자른 거야. 주변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 범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들어요. 각을 떠서 점점점점점점 넣고 그거를 어떻게, 언약이라, 피를 담보로 언약하는 관계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피가 난자되어 있는 양쪽의 각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때 커비넌트라는 것이 생성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게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거를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결혼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선택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는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전인격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자유의지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가장 귀중한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로봇하고 똑같아요. 로봇은 입력한 대로만 자행되다가 살다 가요. 식물, 입력된 대로 피었다가 죽거든요. 동물, 본능적으로 입력된 대로 살다가 죽어요. 인간, 본능대로만 사나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에 죽음은 있으리라. 그런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임하리라. 말씀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요, 저를 심판대에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진 거는 네 옆사람, 너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죄를 졌구나. 아니면 너의 사단이, 너를 미혹했던 사단이 너를 죄를 짓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나에게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선택권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누구에게 물으신다? 나에게 물으신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결혼은 한 번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결혼이라는 거는 한 번 하면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 24자치구가 있습니다. 24자치구에는 서초구, 강남구, 방배동은 강남구에 들어가죠. 서초구에 들어가요. 예. 송파구, 중랑구 등등등. 거기에 국가에서 하는 결혼 예비부부학교, 신혼부부학교, 중년기 부부학교, 노년기 부부학교, 이걸 저희가 다 해내고 있어요. 거기 수석강사로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특히 결혼 예비부부들 될 사람들이 저희 강의를 듣고 저희한테 와요. 전화가 오고 고민을 털어놓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들 안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가정을 지키려라 하는 언약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언약으로 생각하고 목숨 걸고 이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가정이 깨지면요, 사회가 깨지고, 사회까지 깨지면요, 국가의 존폐이기가 달려져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의 가정에 들어와서 둘의 모든 신뢰를 깨트리는, 가정을 깨트리는 게 사단의 첫 번째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마지막 공략지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결혼은 좋은 거고 신성하고 축복해줘야 되는지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첫 사역지가 어딘 줄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작은 뭐죠? 창세기. 창세기의 시작은 가정제도의 목적과 원리로부터 시작해요. 구약의 마지막은 뭐죠? 말라기. 말라기는 뭘로 되어져,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쓰여져 있어요. 가정입니다. 신약의 시작은 뭐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족보를 시작해요. 족보는 가정입니다. 신약의 마지막은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요? 신랑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꿈꿔야 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책임. 언약을 지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제가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에 집중되어 살고 있는 줄 아세요? 과거에 집중되어 살아요.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못 살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지도, 미래 오지도 않는 그 불행해질 것 같은 막연한 생각 때문에요,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현재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현재를 살고 있는가,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라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선택하고 잡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꽉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과거는 뒤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때문에 뒤를 보고 살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here and now, 현재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냐면요, 과거에 이 사고방식이 좋은 게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거는 빨리 없어져. 부정적인 관점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세계관, 부정적인 자아, 부정적인 미래가 예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세계관과 부정적인 자아를 자신의 잣대로 재단을 해버린다. 어떤 사건도 아무리 좋은 것도 부정적인 게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재단을 해버려. 자기의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두려운 미래를 설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냐면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현재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나를 죽이고 현재를 살아내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here and now, 현재에 집중해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삶은 과거에 지금도 과거의 현재를 못 살고 과거 때문에 현재를 못 살고 있는가, 과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가 점검하셔야 될 때예요. 우리는 과거는 실패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현재를 집중하며 매일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과거를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점점 높아가게 돼 있어요.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한번 들어갈게요. 서로의 인격을,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 누구나 다 알아. 자, 마리아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약혼을 해놓고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여자가, 유대교에서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이 돌팔매질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근데 그 요셉은 얼마나 인격적이었냐면, 이 여자가 다칠까봐 조용히 말없이 침묵하고 조용히 결혼을 물리고자 이 여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아주 인격적인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인격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이거거든요. 인격적. 여러분들은 아직 가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현재를, 과거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실패와 어떤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를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바닥에 눌려져 있던 내 자존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인격체와 인격체가 건강하게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격적인 자녀가 탄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은요, 위기 상황이 날 때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됐죠? 오케이. 근데 위험한 일, 화나는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나요? 내 인격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를 준비를 하면요, 뭐가 시작이 되냐면 관계 형성에 탁월함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관계 형성.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뭐죠? 끝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끝에서 갓을 빼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저렇게 제로가 된답니다. 이거 뭐예요? 네,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 나쁜 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거라도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들어가 있는 가정을 여러분들 만들어내셔야 돼요. 저는 사실 여기 안에서도 커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가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택 보지 말고 또 얼굴 보지 말고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보면 보이는 거야. 왜? 저희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시대 때는 이런 교육을 시켜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갖고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배드 나쁜 거는 뭐냐면 내 과거야. 과거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미해결 과제가 배드예요. 그리고 미해결된 과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 그때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그 인간. 그 인간은 이런 마음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는 그때 내가 실패했던 거는, 좌절했던 거는, 아팠던 것들은,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위한 걸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야. 재해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많은 상담을 하러 갑니다.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그 아팠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쓰랄렸던 그 아픔, 그거를 재해석해 주는 게 상담이에요.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만들고 해석,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석의 오류에서, 왜곡에서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심리 그래요. 심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리는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심리학 그러거든요. 심리학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예측을 하면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심리학이란 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거, 우리는 심리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건요 별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무엇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전문적인 가정사역자가 될 주역들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요 리더예요. 한 가정의 원가정의 핵심이에요. 핵이에요. 핵.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각자 이 안에서도 리더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아까 유치원 원장님도 계시고 뭐 부장님도 있고 뭐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정확한 사고관념, 가정에 대한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가정사역자들은요 뭐냐면, 심리학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 예측이 가능해. 예측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무슨 힘이 생겨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이런 통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심리학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해요. 그러나 완전한 해답은 뭐라고요? 바이블. 완전한 해답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은 방향성이 있거든요. 선장이 이 키를 갖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요? 어느 방향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선장이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어느 방향으로 갈까? 배는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정은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은 순기능으로 돌아가던가 역기능으로 돌아가던가 둘 방향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뭘 갖고 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나, 남동생, 여동생 뭐 이렇게 가족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남동생이 맨날 사고만 일으켜요. 가출하고 폭력해서 허구한 날 경찰서에서 불림받고 이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남동생 미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저 어떻게 고쳐야 될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내가 남동생이 그런 문제의 남동생이 있어. 아, 주도형인데 왜 떨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때려 죽여버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늘 접하고 대하는 전문가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 저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저 아이가 온몸으로 이고지며 표현하고 있구나? 난 이렇게 해석이 돼요. 폭력으로, 술로, 섹스로, 약물로 표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이 방향성이라는 게 항상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가족회복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우리가 잠복된 문제는요, 다 이렇게 숨기고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파헤쳐 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사람마다 누구에게 다 자기만의 비밀의 방, 자기만의 신화의 방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숨기고 포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네. 신혼 때 아파도 그냥 잘 견뎌내요. 그리고 이제 중년기가 됐어요. 애들도 막 커가니까 애들 때문에 또 참고 살아. 에이, 덮어. 노년기가 됐네. 노년기 때도 다 덮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머릿속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치매가 오면서 이제는 가족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라보는 시기가 와요. 근데 제가 치매병동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를 막 불러요. 내 어르신, 여기에 뭘 끼고 있냐면 이대관절 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제가 이대를 나왔거든요. 또 막 하고 다른 분은 막 불러요. 제가 이대를 나왔거든요. 작품을 또 봤어. 제가 이대를 나왔거든요. 이분은 분명히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비밀, 묻어놓고 감춰놓던 어떤 비밀이 내가 망가지면서 내 무의식중에 있었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복된 문제는요, 문제를 숨긴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한 방법으로 표출해내는 거를 지금서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부부끼리도 건강하게 표현해내는 방법을 개발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는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문화? 저희 남편은 가부장적인 집안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집안의 7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유롭게, 저는 딸만 둘인 집안에 제가 맏딸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정이, 제가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의 딸로 전 태어났고, 저희 남편은 불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과감하게 용기 좋게 무서운 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우울증이 올 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친정집에서는 어떤 문화였냐면, 은영아, 네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시간과 여건이 받쳐진다면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음껏 하고 살아라, 이런 분위기예요. 받쳐주는 분위기에서 난 자랐거든요. 우리 남편은 저희 시아버님이 치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밑에 위로 형들이 줄줄이로 있는 거예요. 형 다섯에, 아니 저 형들 4명에 누나 2. 그러니까 자전거를 하나 타려면 아버님이 이북분이신데 다친다 하고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까불래 죽을래 이래갖고서 이제 줄줄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눌리는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이 자라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하고 이 문화적인 충격이 강했을까.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힘이 들었는데 아프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건강하게 표출해야겠구나. 옛날에는 쿡쿡쿡 누르고 참으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우울증이 와서 시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분가를 하면서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화? 우리 남편 지금도 너무 행복한 남자예요. 왜? 아침에 출근할 때는요, 우리가 딸이 2이니까 여자 셋이 쫙 문 앞에 나가서 엄마서부터 쪽쪽쪽 하고 뽀뽀해 주더라. 그리고 출근시켜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좋겠죠. 이 문화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건강한 문화를 신혼 때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횡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면은 저희 남편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띡띡띡 요새 번호키죠?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우리 애들 듣고 저 듣고 후닥닥 없어져요. 집에서 어디 있나 그러고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서로 만나면 이렇게 하고 서로 행복해. 이 유치한 문화. 그런데 꼭 이거를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웃음이 꽃피는 거는 유치한 거에서 웃는 거야. 거룩한 데서 웃음이 나올까? 퀄리티가 높은 데서 웃음이 나올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개그맨들 웃기는 거 보면 다 유치하지 않나요? 문화는 유치한 거부터 만들어요. 지금 저도 이제 우리 애들도 다 커갖고 각자 바빠요. 그러면 제가 우리 남편 들어올 때 어떤 때는 숨을까 말까 하다가 조금 힘이 있으면 제가 숨어요. 우리 남편 어딨나 하다 우리 남편도 너무 지쳐서 들어오면요 그냥 쓰러져 누워있으면 숨다가 지쳐서 내가 나 그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걸 하더라도 가정 안에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걸 신혼 때부터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건강하게 표출해내는 거를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란 무엇이고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안 시키신 분들, 네, 저기 안경 쓰신 우리 자매님, 가정은 뭐고 가족은 무엇일까요? 네. 가정은 뭐고 가족은 무엇일까요? 자, 그 옆에 그럼 자매님 한번 물어볼게요. 네, 가족은 뭐고 가정은 무엇일까요? 가정은 구성원들이 이루어가는. 그렇죠.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게 가족이야. 근데 가정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제, 성,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는 가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족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퀴즈들을 내서 순간 이동 이야기를 하라는 어떤 분은요 아주 멋있는 얘기가 나요. 가정은 그러면 가정은 비빔밥이다. 어떤 사람은 플러그인이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근원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꿈꾸는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여러분들 세워놓고 시작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같이 의논해서 이제는 피앙세가 생기면 같이 의논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보세요. 왜 가족이 나에게 중요한가 한번 잘 보세요.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가 모두 어디에서 충족되냐면 가정에서 충족되는 근원지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Desire to be safe. 뭐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는 안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안전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게 가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included, 소속감. 소속감이 없으면요 가정 안에서 겉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집안이 복잡하고 싸움이 난무하면 어떻게 돼요? 집 안에 들어와도 마음이 밖으로 맨날 도망가고 싶잖아요. blessed, 축복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고맙다, 이런 축복이 난무할 때 가정 안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거예요. choice,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드러눌 때 드러눕고 입고 싶은 거 마음껏 입을 수 있는 이런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러 온 자매 하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방황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느 날 냉장고 앞을 가는데 가슴이 어느 날 상담을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 냉장고 앞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인도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무의식적인 내면을 들여다보고 두드려 보는데 한 사건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자매 하나가.
그 사건이 떠오르는 순간 자매가 말도 없이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음껏 울게끔 놔뒀어요. 흐느끼면서 울게 있는데 저는 그냥 등만 쓰다듬어, 말없이 가슴으로 같이 울면서. 근데 어떤 이야기가 그 입에서 튀어나오냐면요, 어렸을 때 집안이 아주 가난했대요. 어느 날 아이가 더운 여름날 바깥에서 뛰어놀고 들어왔는데 물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탁 열었더니 냉장고에 맛있어 보이는 참외가 몇 개 있었어요. 깎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아작아작 그냥 씹어 먹은 거예요. 하나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2개 먹고서 다 먹어버려요. 분명히 그 엄마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저녁에 엄마가 들어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참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참외 누가 먹었니? 했더니 엄마 내가 먹었어 했더니 회초리 갖고 와라 그러더니 죽기 직전까지 엄마한테 회초리로 맞았던 사건을 떠올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자기는 무의식 속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기억조차도 못했던 이 자매가 이 사건이 떠오르는 순간 1시간을 울는 거예요. 자기는 그날 이후로요 이거를 지워버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무의식 속에다가 저장해 놓고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냉장고에만 가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가슴이 쿵딱쿵딱 뛰는지 이거를 기억해낸 거예요. 이 자매는 어떻게 됐을까? 묶인 쇠사슬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 안에서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묶여버린 거예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기억은 못하는 나는 늘 묶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터치. 어렸을 때부터 마음껏 안아주고 뽀뽀하고 비벼주고 허깅해주면서 내가 이 사랑받는 느낌이 가정 안에서 충족돼야 돼요. Heard and understood. 뭐예요? 공감적 경청.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이런 기능이 집안에서 충족돼야 돼요. Affirmed. 뭐예요? 아니, 인정의 욕구. 인정을 받으면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인정을 받으면 사회에 나가서 각자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한 구성원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생성된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 테마죠.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요, 자기는 보호적으로 방어벽이 생기면서 나를 방어하는 방어기제가 굉장히 강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가족은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써보세요.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 좀 한번 써보시죠. 자, 요 가운데 테이블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번 다 쓰셨죠? 자, 뭐라고 쓰셨어요? 건강한 가족이란? 건강한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믿음과 신뢰 등으로 화목함을 지키는 것, 만들어가는 것. 네, 좋은 건 다 나왔습니다. 네, 옆에 우리 안내 되실 분? 뒤에는 그냥 제가 말하는 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믿고 함께 해줍니다. 함께 해주는 거. 네, 그 옆에. 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확인받고 확인시켜주고 격려와 위로가 있는 가정. 네. 소통이 자유롭고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가족.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정의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의 기능, 인정의 기능, 이해와 경청의 기능, 스킨십, 선택의 기능, 축복권, 소속감, 이런 것들이 다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가정은 왜 중요하냐? 사회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자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돈 많이 들어간다고, 키우기 힘들다고 안 날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많이 나세요. 자녀들은 정말 축복이고, 그 가정에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선물이라 그러고 기업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건 기쁨을, 살아가야 될 당위성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기업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을 통해 전승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새 쌍둥이 나오죠? 이 쌍둥이들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맨날 귀엽고 좋다고만 하죠.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얼른 짝 만나서.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배울 수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저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인데 이 가족 안에는 친밀감, 성소, 정체감이 있어야 돼요. 가족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져 있으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인내. 그러면서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 큰아이는 지금 저희가 결혼이 늦어서 애가 늦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큰아이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지금 일리노이 대학교 다녀요. 가서 범죄 심리학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나와서 가정 안에서 딸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얘는 지금 사회에 나가서 집을 떠나서 학교에 먼 미국 땅에서 공부를 하는데도요, 요동치 않고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때 되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방학 돼갖고 들어왔는데 벌써 일을 하고 있어요. 어학원에서 옆에서 알바해요. TA로.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당위성을 쓰니까 얘 좀 공부하는데 힘들었지, 좀 놀아라. 그래도요, 아니에요 엄마라고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일감을 컨택해서 다 해놓고 집에 들어와요. 겨울방학 딱 한 달 지내다 갔는데 한 달 동안 아웃백에서 29일, 30일 있다 가는데 29일 동안 가기 전날까지 일하고 가요. 지가 신나게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과 당위성이 있으니까요, 전혀 해피한 거예요. 가족에게는요, 여러분, 가족마다 구조가 있어요. 가족마다 구조가 다 틀려요. 가족에게는요, 역할이 있어요. 근데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엄마 역할, 아들 역할, 딸 역할, 다 역할이 있는데요.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집에서 착한 아이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에서는요, 이 집에서는요, 문제를 만들어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을 보면 이 사람은요, 집안에서 방관자, 적당하게 두리번거리면서 방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는 좋은 순기능의 규칙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의 규칙이 있거든요. 순기능의 역할이 반복되면
배가 어디로 갈까? 건강한 순기능의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역기능, 안 좋은 규칙이 난무하면 어디로 가 배가? 역기능으로 가서 병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안에는 권력이 있거든요. 가족마다 권력자가 다 틀려요. 아버지가 권력자인 집이 있는가 하면 엄마가 권력자인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을 보면요, 애들이 권력자, 아이들 말 한마디에 온 집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집안에서도 이 권력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요, 가까워야 될 사이에 뭐가 생겨? 오해. 오해 때문에 가족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모님, 제가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듣고 파악을 해보면요, 지금 끊임없이 누군가 왜곡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주문을 하냐면, 자매님, 지금서부터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 상담을 할까? 잘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마시고 스톱하세요. 그리고 정지하고 침묵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자매가 열심히 잘 하려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관계가 더 얽히고 설키고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스톱하세요. 저는 이렇게 주문해요. 왜냐면 상대가 왜곡이 일어나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왜곡은 뭐예요?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 본질을 본질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석의 오류가 일어나니까 계속 꼬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스톱하라고.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잘 해석해야 돼요. 가족은 이 4대 기능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는 4대 기능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안전한가? 가정 안에서 가정이 안전지대가 아니면요, 특히 남자들은 어디로 가요? 여자들이 특히 우리 아내들, 이 예비 신부들 잘 들으세요. 특히 예비 신부들은 아내가 되면요, 가정 안에서 조언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자리에 노출되기가 아주 쉽거든요. 왜? 내가 아니면 내 남편을 누가 만져주고 얘기해줄까? 사명감을 갖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에게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안전지대가 안 되면 남자들 주로 세상적인 남자는 주로 어디 많이 가요? 그곳으로 많이 가신대요. 그분을 찾아서. 근데 그분들은요,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탁월한 상담가들이에요. 왜냐면요, 남자들이 피곤하고 힘들면 거기 가서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적 경청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더 동하면요, 막 몸도 쓰다듬어 준대. 더 마음이 동하면요, 내 몸도 내어준대. 그래서 제가 특히 여자들이 최고의 수치는 뭔지 아세요? 내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뺏기는 것만큼 최고의 수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다가 그 자매한테 뭐라 그러냐면,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스톱하세요. 언제까지 당신의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빼앗기실래요? 무서운 얘기예요. 스톱하세요. 그래요. 가정을 안전지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남녀의 역할이 바뀌어 있어. 여자들도 왕성하게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는 여자에게 조언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이 여자들이 밖으로 돌아요. 그래서 요즘은 불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남자고 여자고 안전지대로 만들어놔야 돼요. 이 4대 기능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되면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서 일단 나올 거예요. 가정 안에 영양이 있는가? 먹는 영양? 먹는 영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영양. 여러분, 정서적인 영양은요, 우리가 이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 거야.
인정받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든 능력이 작든 간에 관계없이 나를 나된 것처럼 바라봐 줄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남편 형들한테 막 눌리고 저지당하고 이래갖고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신혼 때 자존감 검사를 했더니 우리 남편은 자존감이 30%도 안 돼요. 저는 인정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바운다리 안에 자랐으니까 80% 이상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을 어느 날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남편의 그 아픈 거를 들여다보라고. 네가 지금 너의 아픔 때문에 상대를 볼 눈이 없지만 남편의 아픈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력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어쩌다가 우리 남편이 친구들 사회를, 뭐 결혼식 사회든 아니면 무슨 사회를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교회에서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을 때면은, 저희 오늘교회 저희는 신혼부부 학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맨 가운데에서 제일 잘 보이게 자리를 탁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 남편하고 단 한 번이라도 눈빛을 마주치려고 보고서는, 눈이 마주치면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활짝 웃고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잘하고. 우리 남편이 내가 잘해서 이랬을까? 이렇게 하니까 점점 잘해져. 돕는 배필이 이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의 말의 어원을 보면 에제르, 에제르라는 동사거든요. 이 동사는 어떤 뜻이 담겨있냐면, 남자란 극악한 상황에 갔을 때는 혼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때 돕는 배필이 그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남자를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제르라는 돕는 배필의 어원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자의 자리가. 어쩌면 여자들을 더 위대하게 탄생시켰는지도 몰라. 왜? 극악한 상황에서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남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의 그 역할을, 남편을 세우고 살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요, 보호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아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정받고 싶으면 여자를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받고 싶으면 내 남자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서적인 영향. 제가 여기다 백준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간이형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녀석이 엄마 손을 끌려서 왔어요. 내가 그 아이를 딱 보는데 눈에 살기가 막 등등거려. 딱 봤을 때 첫 느낌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엄마 됐어요. 이제 어머니 감사하고요. 어머님은 오늘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마음껏 하러 가세요. 보냈어요. 그러고서 백준이하고 놀았어요. 이 녀석하고 제가 노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어쩌냐 그러고 또 말을 안 해. 그냥 단답형이에요. 백준아, 너 좋아하는 게 뭐야? 없어요? 끝이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어떤 때는 끌고 나가서 밥 사 먹여가면서, 어떤 때는 드라이브 시켜주면서 이러면서 저하고 신뢰를 형성했어요. 신뢰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상담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밑바닥에 있었던 아픔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가 유치원 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늘 싸웠대요. 아빠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이유도 없이 맞았대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컸냐면, 이 새끼, 미안합니다. 아이 이야기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 새끼, 내가 나중에 힘이 세지만 나중에는 내가 맞은 거 2배로 갚아줄 거야. 때려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자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쌓여서 건강하지 못하게 속에다가 가지고 있으면 없어지는 거다? 안 없어지는 거야. 언제는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언제 폭발했냐? 얘가 사춘기 때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가출하고 싸움박질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정학 맞을 것 같으면 학교를 옮기고 또 옮겨갖고 어디까지 갔냐면 저 김포 갔는데 김포 쪽에 상업고등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거기까지 매일같이 몇 시간씩 학교를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든 졸업장만 따게 해주려고. 그리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유령이야 유령. 투명인간이야. 아버지가 있으면 그냥 쓱 지나간대요. 존재감도 없이 얘는 대학을 감사한 게 그저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 엄마 손을 잡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픔을 봤어 제가. 그래서 이 아이하고 막 상담하고 들어주고 얘기하니까요. 가끔가다 카톡도 와. 원장님 안녕하시죠? 나 요즘에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 이런 카톡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1년을 저하고 1년을 상담을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초반에 만나다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됐어요. 아이가 많이 건강해졌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백준아 너 대학 가자. 제가 무슨 대학을 가요? 언감생시 꿈도 못 꿨던 사건이야. 할 수 있어. 대학 가자. 그리고 아이한테 너 고3 되면 반장이든 부반장이든 임원 선거하면 무조건 손 들고 나가. 제가 주문사항이었어요. 실제. 그랬더니 얘가요 진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장님 저 드디어요 원장님이 숙제 내주신 거 드디어 해내고 말았어요. 뭔데? 저 반장 됐어요. 고3 때 반장이에요. 제가 두 번째 주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 임원이 되는 거는 봉사하는 자리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선생님들이 시키려고 하는 건 네가 온몸을 던져서 먼저 네가 뛰어나가. 그게 네가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주문사항이었어. 열심히 합니다. 인정받으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숨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대학 가자. 돼요. 저는요 이 머리가 깡통이 아니 할 수 있어. 수시로 간다. 원장님 교수잖아. 학교에는 이 프로테이지가 있어. 농촌에서 몇 프로, 상업학교에서 몇 프로 이런 프로테이지가 있거든. 너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고3에서 잘 네가 했던 거 선생님들이 잘 피력해 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너 용돈 조금 아껴서 얘는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알바를 했어요. 집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남은 시간에는 뷔페 가서 서빙하는 거야. 그 지 용돈을 지가 벌었어. 그러니까는 넌 이 용돈 조금 아껴갖고 초콜릿, 사탕 아니면 네가 뭔가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비상용으로 2~3개씩 가방에다 항상 준비해 놓고 다녀. 가나 초콜릿 1,000원이면 사잖아. 이렇게 봐갖고 선생님들 피곤한 것 같으면 슬그머니 주머니에다 쿵 넣어드려. 점수 따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얘가 상업고등학교 2학기가 되면 알바를 그러니까 저기 뭐지? 실습을 하러 취업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너 2학기 되면 어디든지 들어가.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돈 벌 수 있거든. 그러면 그거 돈 벌어서 하나도 쓰지 말고 엄마한테 다 갖다 주고 저금해. 그리고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던 거 그대로 받아 쓰고 그리고서는 절약해서 한번 모아보자. 네가 목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이게 뭐가 될 거냐면 네가 4년 동안 네가 쓸 용돈 차비 이 보루의 창고가 될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 엄마한테 헬프미 했어요. 어머니 용돈 지원해 주세요. 우리 맞바꿉시다. 지금 써서 나중에 용돈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미리 줄 용돈 지금 미리 주세요. 왜? 내가 스스로 벌어서 성취감, 모았다는 성취감, 해냈다는 성취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시다. 근데 엄마가 오케이. 그래갖고 정서적으로 나도 일신양면으로 먹여주고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하니까 애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녀석 대학교 갔을까 못 갔을까? 갔어.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어느 학교를 갔는데 학교는 알리지 않겠지만 대기업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4년 장학금을 좀 보냈어요. 들여보냈어요. 면접할 때 옷 입는 거, 눈빛 하는 거, 말하는 거 내가 일일이 다 터치하고 연습시켰어요. 합격이 된 거예요. 당당하게. 4년 장학금. 그리고 거기에 가면 요즘에 취업난 때문에 젊은이들 너무 고생하죠. 마음고생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취업난 고생 안 해도 돼. 왜? 국가에서 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장학생으로 돈을 주는 대신 우선순위로 얘네들을 키워서 뽑아가는 곳이에요. 거기를 들여보냈어요. 이제는 취업도 이제는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만 있으면 되냐면 기숙사 비용하고 차비하고 용돈만 있으면 돼요.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이번에 스승의 날 때 연락 왔어요. 원장님. 얘가 무엇이 비어져서 그렇게 방황하고 인생이 망가졌을까? 가정 안에서 정서적인 영향이 뻥 뚫려준 거예요. 가정은요, 정서적인 영향을 채우는, 성장해 나가는 곳이 가정이에요. 휴식이 있는가? 가정 안에서 휴식은요, 재미가 있어야 돼. 편안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 그래서 가정 안에다가 저는요, 둘이 가족끼리 제가 약속하라 그래요. 큰 쿠션들 있죠. 쿠션들 같은 거 구석에다 하나 놓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사모님, 원룸에 살아갖고 그런 거 못해요. 방이 없어서. 괜찮아요. 어디다 쿠션 하나 놓고요. 정말 피곤하면은 거기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터치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배고프면 앞에다가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이렇게 서로 서브해 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런 휴식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휴식의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애정 집단인가. 그래서 애정은요, 관심과 지지와 응원과 협력이 일어나야 돼요. 자, 한번 가족의 4대 기능 외우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 뭐라고요? 안전한가? 그 다음에 영양이 있는가? 휴식이 있는가? 애정 집단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가정 안에 안전지대가 아니면은 겉돌게 돼 있어요. 정서적인 영향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삐걱삐걱거리고서는 아프기 시작해요. 휴식이 없으면요, 남자들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친구로, 술로, 골프로, 낚시로, 등산으로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애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서 가요. 이 4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잘 점검해야 돼요.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요 4가지 기능은, 가정의 기능은 머리에다 아예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가족의 기능의 현주소,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연예인 부부가 나올 거예요. 몸은 성인이 됐지만 내면의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그 아이는 불행을 전수받습니다. 행복하게 살지 않는 방법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던 제가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무 부러워. 죽고 싶기도 하고. 부모님 싸움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싸움을 안 본 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계속 봐왔고 눈물에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중 자녀가 보내온 편지가 저한테 배달이 됐습니다. 아, 우리 부부 중, 예, 예. 아,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살 양수인 어린이가 아, 저한테 수인이가 양홍경 씨. 우리 녹화할 때도 첫째 딸. 이렇게 왔었던 우리 수인이. 첫째 딸.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수인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부부싸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그나저나 부부싸움은 왜 하는 거예요? 싸우면 어차피 화해할 텐데. 그리고 엄마, 매일 세정이랑 저한테 너네가 똑같으니까 싸우지 하시는데 엄마도 아빠랑 똑같은 거 아세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실 때마다 제 속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온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는 거 아니야? 등등. 이렇게 두 분이 싸우실 때마다 정말 짜증나고 저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두 분 다 한 번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부싸움 단 한 번 때문에 쌓아두셨던 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수인이 원래 아, 그렇죠. 10살이에요. 10살이면은 정말 우리 수인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너무나 똑똑하고 이 아이는 마음속으로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이의 소원입니다. 우리 수인이 편지를 들으면서 저도 집에 있는 도인이 생각이 나고 네.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 있는 아이 생각이 똑같이 들어서 지금 똑같은 감정이 드네요. 지금. 네. 우리 양홍경 씨 수인이가 이렇게 편지 썼다는 거 들으니까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 밤이 싫었어요. 엄마 아빠가 늘 싸우시니까.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시면 너무 막 공포스러워서 5시만 되면 이불 펴고 잤어요. 빨리 자면 내일 아침이 오니까. 그래서 저도 소원이 나는 커서 우리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지금 수인이 편지를 읽어보면 제가 그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보람한 심정을 수인이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미안하다는 말로도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제가 그 어린 아이들한테 내가 그렇게 정말 어렸을 때 싫었던 그 감정 똑같이 물려줬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 행복하게 사는 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양홍경 씨가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뭐 집안을 뭐 뒤집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했었던 말과 행동들이 이제 수인이한테 굉장히 각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저 집안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 네. 너무나 많은 네. 집에서 저런 일이 예. 벌어지고 우리 집의 얘기 때문에 배우고 싶지 않고 반성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싸우고 집을 한번 나간 적 전화가 왔어요. 수인이한테. 네, 아빠 어디야? 그래서 아빠 일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침부터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끊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걔도 어느 정도 알고 전화를 한 건데 나는 그걸 그 당시에는 얘가 뭐를 알겠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딸이지만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라도 사과를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과와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는 두 분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수인이 편집까지 좀 저희가 이렇게 들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픈 시행착오를 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갖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건강한 가정에 아까 첫째 뭐라 그랬어요? 가족이 안전한가? 그 다음에 영양이 정서적인 영양이 공급되는가? 그 다음에 휴식이 있는가? 그 다음에 애정 집단인가? 이 네 개를 여러분들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4대 기능에 스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생겨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은 방어 기제거든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관계를 딱 절단하고 등 돌려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불안이 많아요. 불안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수치감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 하는 사람들 보면 4대 기능이 스톱된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할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들은요, 돈이, 옛날 어른들이 뭐냐면 돈에는 발이 달렸다 그러거든요. 문 앞에 왔다가도 도망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살 확률이 자꾸 높아져요. 그리고 시기장애, 거식증, 폭식증. 거식증이나 폭식증은 부모의 억압이 강하게 터치가 있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중독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도 많이 느껴요. 외도, 왜곡. 이 왜곡이 아주 무서운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굴림, 특히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 버버시도 살 것 같다고 평가를 하는데 집에만 오면 악동이 돼요. 그리고 작은 것만 갖고 사람들을 누르려고 굴림하려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4대 기능이 스톱된 곳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울 모드로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4대 기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4대 기능이 스톱되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너의 옆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 내가 이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내가 행복하면 이 행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에너지가 없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거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부작용이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축약하라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 66권을 해석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일축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66권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회를 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만드셔서 정말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전승되는 그런 결혼을 여러분들 꿈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